뭐 오랜만에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편안하게 뵙죠. 몇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근입니다. 이웅재 진행자님의 나트담 소개 감사드립니다. 최치원, 송생님, 송세림, 정국인 같은 분들이 같은 분들 모신 이 무성서원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무성서원에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좀 편하게 이렇게 그냥 왔으니까 여러분도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성서원은 학문과 사상의 본산이면서도 최익현, 임병찬 같은 의병들이 모여서 항일 투쟁을 맹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황현이 쓴 매천야록을 읽으면서 최익현이 대마도 감옥에서 옥사한 후에 부산으로 돌아올 때의 장면들을 묘사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울 정도로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그 부한말 이후에 근현대사에서 최익현처럼 그렇게 국민을 울렸던 사람이 있을까? 온 나라가 투고가고 승려, 기생, 거지까지 땅을 치며 울렸던 그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최치원이 왜 정읍 태인까지 내려와서 항일 투쟁을 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역시 이 정읍 이쪽이 민족자주와 혁명의 맥박이 찌는 부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1906년 최익현 순국 이듬해에도 백낙구라는 의병장이 이곳 태인 들판에서 외병들을 총탄에 맞아 죽습니다. 그 태인 들녘에서 다들 피하라. 그리고 외놈들을 향해서 나 여기 있다, 나를 향해 쏴라 해서 총탄 세례를 맞고 이 사람이 그 광양분인데 어떻게 태인까지 와서 또 태인 들녘에서 총을 맞고 순국을 했는지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쪽 지역을 지나면서는 그 바람에서 피바람 물론 이제 그 과장이겠습니다만 피바람이 이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고향에 와서 특히 고매하고 맑고 치열한 선조들의 정신이 스며있는 무성서원에 와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정말 반갑기도 하고 또 정신이 좀 번쩍 들기도 합니다. 이용재 원장님하고 제가 그 강의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눴는데 아무래도 지금 그 세상을 이제 완전히 사로잡은 우리 한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한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 원장님께서 소개한 대로 저는 신태인에서 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여기 김광재 선생님, 또 양동석 전 왕신연구 회장, 왕신연구 교장, 김영찬 전 도청 과장들과 함께 놀고 공부했던 동기생들입니다. 저는 김대중 자서전을 6년 동안 집필했고 이어서 평전을 2년 동안 집필했습니다. 오로지 김대중으로 8년 동안 글과목에 살았습니다. 제가 김대중 평전을 출간하고 출간 기념회를 열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6년간 감옥에 있었는데 저는 8년 동안 글과목에 있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격려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세월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하루하루 쇳덩이를 이고 있는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거의 모든 자료를 찾아 읽었고 재임 기간 때를 서술할 때는 통치기록 167권을
거의 외울 정도로 도파했습니다. 참으로 김대중의 삶은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요약해서 이렇게 옮겨 적는다는 것은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그렇게 살고 말겠다. 너무 힘들어서 내가 파란만장한 김대중으로 살며 살았지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좀 공감하실 겁니다. 그죠? 그 글 쓴다는 게 고백하건대 저는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김대중의 거대한 삶과 사상을 담아내기엔 그릇이 작고 또 재주 또한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인의 인생을 담아내려면 더 많은 지식을 지녀야 했고 특출한 문체를 지녀야 했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서전이 출간되고 세월이 흘러서 여기저기 김대중을 찾고 있습니다. 여와 야,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김대중의 리더십을 찾고 있는 이 시점에 그런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도 다른 한편으로는 최선을 다했다. 제가 정말 그 모자란 사람이지만 제가 가진 모든 재주를 풀어서 옮겨놨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위안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다시 그 작업을 할 거냐고 물어보면 저는 바로이 안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을 공식 인터뷰를 41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식 인터뷰를 포함해서 100번도 더 넘게 만났을 것입니다. 아마도 지상에서 정치인 김대중에게 유일한 갑의 입장이 있었던 것이 저입니다. 제가 물으면 답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그런 자서전을 쓰게 됐느냐라고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2004년 봄에 광주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최경환과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김한정 두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경향신문 제가 그때 부국장을 하고 있을 때인데 저를 찾아와서 저녁을 먹자고 해서 인사동에서 같이 이제 저녁을 먹는데 거기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자서전을 집필해 달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들고 있던 숫자를 떨어뜨릴 뻔할 정도 놀랐습니다. 저는 그런 파란만장한 삶, 그렇게 무거운 삶을 풀어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시인이고 이렇게 긴 글을 소설 같은 걸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랬더니 대통령을 한번 만나볼 수는 있지 않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 뵙고 싶기도 해서 그때 이제 지금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 5층 집무실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뵀습니다. 그때가 어땠냐면 2004년 봄 4월 말쯤인데 그때 총선에서 이를테면 막 김대중 대통령이 퇴임했을 때예요. 이게 동교동의 측근이라는 사람들, 가신 뭐 이런 그 사람들은 전부 열린우리당의 그 사람들한테 전부 패해가지고 동교동 골목에 그 회장들 그 시체가 준비할 때 그때 이제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 아주 불편한 걸음걸이로 그 일생에 있어서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쓸쓸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새로 출범한 노무현 정권은 대북송금 특검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노 대통령 혼신을 다 하고 조국을 위해 모든 힘을 다 풀어버린 노 대통령의 가슴을 쥐어 뜯을 때예요. 그때 인생에서 가장 쓸쓸했을 때 손을 딱 잡는데 이게 손이 힘이 하나 없는 거예요. 그 헛개비 손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그때 너무 아팠어요. 그때 이제 대통령이 이제 자서전 집필을 부탁하면서
저는 뭐 의아했었죠. 제가 이제 그때 경향신문에 가장 왕성하게 칼럼을 쓸 때인데 그 대통령이 왜 저를 이렇게 낙점했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도 그 글을 보고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돌아가셔서 더 이제 확인은 못하는데 그때 독대를 이제 도서관 5층 집무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지금 한류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한류가 그때 사라지니 많이 김대중 대통령 때문에 한류가 일어난 거니까 일단 이 한류 얘기는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만 왜 한류가 뭐 사라지니 많이 막 이럴 때입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제가 물었어요. 한류가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했더니 한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의 문화 재창조력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불교를 들여와도 회동 불교로 발전시키고 성리학이 들어와도 우리 그 조선 퇴계학이 세계 25개국에서 퇴계학을 공부하고 있고 이런 엄청난 국민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쇠약한 아주 쓸쓸할 때, 그 쇠약할 때 우리 민족의 앞날의 그 희망적인 얘기를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인이구나. 저는 동교동 이런 걸 출입하지 않았어요. 기자를 했어도 그런 쪽에 있지 않았고 다른 쪽 파트에서 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몰랐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를 이렇게 비서들이 다른 사람 20명을 리스트업 해가지고 올렸는데 제 이름을 거명하면서 김태근 국장을 왜 여기 없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느닷없이 제가 가게 된 것이라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주도 없고 그런데 이분의 정말 거인의 풍모를 보고 내가 진짜 모자라고 그래도 이분의 일태기는 정리해보고 싶다 그런 욕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거기서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시작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년 동안 그리고 평전 2년 동안 8년 동안 김대중으로 살게 된 것이죠. 저는 김대중을 막연히 큰 산으로 알고 올라갔는데 가서 보니 김대중은 산맥이었습니다. 무수히 길을 잃고 헤매였고 또 무수히 절망하며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일권을 끝냈습니다. 일권이 재임하기 직전 대통령이 당선될 때까지가 일권이고 대통령이 당선돼서 재임 기간이 2권에서 김대중 자서전은 2권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근데 1권을 정리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 양반이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별명이 빨간 펜이에요. 그냥 무수한 연설문 고쳐 쓰고 정말 무서운 사람인데 놀랍게도 자서전 1권에 제 본문을 한자도 안 고쳤습니다. 물론 이제 건강도 안 좋으셨을지도 모르는데 딱 하나 중간 제목을 고쳤어요. 그게 이제 호남이 당선시킨 박정희 대통령 이런 중간 제목 하나만 고치고 그대로 그래서 이제 그리고 1권을 끝냈는데 2권을 다시 또 써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1권만을 쓰기로 했거든요. 당선 될 때까지. 그리고 2권은 이제 다른 사람을 쓰기로 했는데 2권을 다시 써달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또 제 아득함. 우리가 보통 여기 이게 고구마 밭에 가면 고구마 참 심으려고 그러면 저 끝까지 보면 그냥 아득하잖아요. 그때 못 심을 때 첫 번에 딱 들어갔을 때 보면 끝이 없잖아요. 그런 아득함이 밀려왔어요. 그래도 그때가 2009년 7월 9일로 기억합니다만 동교동 사저에서
찾아갔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이권을 마저 써달라는 부탁을 하는 그날 그 대통령을 뵀더니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서거를 한 다음에 이 양반이 부쩍 많이 울고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날 대통령을 뵈었더니 아주 쇠약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고 막 그 용산 철거민 사태가 일어나고 막 그때 민주주의가 막 후퇴할 때입니다. 그 일련의 그런 것들을 낙담하시면서 이 양반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제 앞에 비서들도 있었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다들 퇴직한 전직 대통령이라고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라도 얘기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지금 지하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죽어간 의사 열사들이 통곡을 하고 있는데 나라도 나서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늙고 병들고 아무런 힘이 없지만 어디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라도 오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눈물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눈물이 제 가슴 속으로 흘러들어갔어요.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은 노예하고 그렇게 약삭바르고 무슨 시리에 편성하고 이런 그런 정치인이 아니구나. 김대중은 나이가 들어도 피가 끓고 젊은이의 그 기계를 잃지 않고 있구나. 사람이 이렇게 말년에 이렇게 거의 죽음이 가까우면은 사람도 점점 작아집니다. 여러분들 이어령 씨가 가실 때도 그러잖아요. 모든 걸 이제 하루하루 포기해가면서 자기 무덤만 하게 자기 일생이 됐을 때 사람 죽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하나 정도만 남는 거예요. 소원 같은 게. 그런데 이분은 그때 그 경지에서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는 제가 기억한데 가장 맑고 순수한 민주주의 투사였습니다. 그 정치인은 이분이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인은 신산유곡에 피어난 한떨기 백합화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다. 정치인은 흙탕물에서 피어나는 연꽃이 되어야 한다. 현실에 피를 대고 있어야 됩니다. 우아하게 살라고 그러면 정치하면 안 됩니다. 우아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김승범 의원이요 팔선을 하신 거 아닙니까? 존경합니다. 저는 그런 김대중과 함께 호흡했던 지난날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렵게 자서전을 끝마치고 아주 화려한 꽃을 들고 김대중 대통령 무덤을 찾아가서 자서전을 마쳤다는 인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자서전에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권은 김대중 대통령이 본인이 못 보고 이유 여사가 대신 봤어요. 그게 김대중 대통령은 1권만 보시고 저를 만난 7월 9일 날 저를 보고 3일 후에 나흘 후에 7월 13일 날 입원해서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뭐 중간에 입원 중에 의식을 찾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는 건 그냥 한간에 떠도는 소문이고, 그분이 가셔서 딱 한 번 정신이 한 번 돌아오셨고 나머지는 그냥 기계음의 콧줄로 영양분을 섭취하는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식물 인간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한류가 오늘 이제 주제인데요. 그러기 전에 제가 김대중 대통령의 처음과 끝을 정리한
입장에서 김대중 정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뭐 사실 김대중을 많은 사람들이 많이 팔고 다니죠. 나는 김대중과 어떤 사이다 그런 건 좋은데 그분의 그 정신까지 훼손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그걸 뭐 누구는 너는 틀렸고 너는 옳았다 감별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김대중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김대중 대통령은 아주 아주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한 번도 나쁜 생각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김대중은 늘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기회는 천사의 얼굴로만 오지 않는다. 기회는 악마의 얼굴로도 온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고 김대중 대통령을 없애려고 해도 자고 나면 정신 차리고 내일이면 새로운 태양이 뜬다면서 그걸 견디면서 끝내 박정희 대통령의 그 회의와 협박을 물리치고 세계적인 거목으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화이도 이제 답사를 갔다 와서 동교동 사들을 방문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물어요. 잘 다녀왔냐고. 생가를 보니까 어떻더냐. 제가 화이도 가서 그 생가를 보니까 간척지예요. 그리고 후광이라는 후광이잖아요. 뒤가 덥다. 후광이 간척지여서 좀 이렇게 넓은 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집이 생가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가보신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절대 대통령이 못 나오면 됩니다. 네? 그렇잖아요. 이거 생땅이다 메꿔서 지금 했는데 또 어머니는 그 땅 옆에 장수금 여사는 그 땅 옆에다가 이제 거기서 국밥을 팔았어요. 이제 인부들이 바다를 내오는 그 자관하는데 국밥을 팔고 거기서 이제 아버지는 대리에 큰 집이 있었는데 큰 대자 마을이 큰 마을이에요. 그래서 가끔 거기 주막집을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 어머니가 주막집에서 이제 장수금 여사가 장 붙이면서 소리를 잘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해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해서 김대중을 낳은 겁니다. 그래서 작은 각시죠 이제. 그래서 마지막에 대통령께서 자기 이제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저를 불러서 자기가 서자했던 걸 밝혀달라 자서전에. 그래서 제가 첫 문장이 나는 서자했다로 시작한 겁니다. 그게 근데 자기가 이렇게 서자했다는 것을 밝히지 않은 것은 어머니 장수금 어머니 그 여자가 그 삶이 너무 애처롭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는 여태 그걸 감췄는데 이제 밝히고 세상과 화해할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밝히더라고 해서 앞에 밝혔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그런 터란 말이니까 그러니까 배산 임수의 명당과는 전혀 다른 것이 없어요. 말하자면 하나도 이렇게 인물이 나올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김대중 대통령한테. 제가 가보니까 면장 나올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대통령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생각한데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그간 삶이 바닷길을 메우듯이 그렇게 험난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주 조용하게 있더라고요. 그게 동감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삶을 사셨겠습니까.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감옥에 있을 때도 절대 절망하지 않고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600권의 책을 읽었어요. 그 중에서 엘빈 터플러가 지은
제3의 물결 그걸 읽고 미래는 새로운 세상이 오는구나. 내가 그 사형 이제 무기수로 감형이 됐지만 그런 사람이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만일에 나라를 이제 경영한다면 내가 이런 정보 강국을 만들겠다. 거기서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와서 멜빈 토플러, 또 손정희, 빌 게이츠 이 세 사람을 자기 스승으로 삼고 계속 교감하면서 이 나라를 정복 강국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망명 중에서도 그 작은 데에서 누가 불러도 쫓아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교감하면서 우리 조국에 대한 그 믿음을 버리지 마시라.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가 된다고 아주 선함에 있어도 설득하고 그랬어요. 아주 선한 영향력을 넣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코 본인은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그 정치인들 얼마나 천박합니까? 김대중 대통령 한 번도 험한 말이나 나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정말 정제된 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 이런 얘기했어요. 그때가 경향닷컴 사장을 할 때인데 계속 지금도 신문사들이 어렵지만 경향신문도 굉장히 어려워서 김대중 대통령이 너무 이 정부와 사회를 빨리 하는 바람에 이 종이신문을 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참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뭐라고 하시냐면 지도자는 절대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지도자는 어렵다, 암담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전염이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나한테. 그래서 그 80대 노인이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사망의 골짜기에 떨어졌어도 내일은 새로운 태양이 뜬다는 것을 믿었던 분입니다. 두 번째로 상생의 정신, 용서와 화해의 정신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명박에 대한 굉장히 기대가 컸어요. 수시로 찾아와서 미세 때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받겠습니다. 실사부시 정신으로 나라를 경영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었던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의 말을. 그런데 불구하고 정작 집권 후에는 여론을 무시하고 폭주를 거듭하니까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정동영 후보를 한 500만 표 차이로 이겼기 때문에 거침없이 국정 동력을 얻어가지고 막 폭주하고 나갈 때예요. 그럴 때 아무도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는데 김대중 대통령 저는 이제 나중에 돌아가신 후에 남긴 3년치의 일기를 제가 다 봤거든요. 이게 일기에 이게 나오는 얘기인데 그렇게 폭주를 할 때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데 김대중 대통령만 딱 그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민주주의, 남북관계, 서민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 그게 지금 위기에 처했다. 딱 그렇게 정확히 정리를 하는 겁니다. 아무도 어떤 정치인도 그렇게 얘기 못하는데 그 정도로 이분 굉장히 놀라운 그런 해안과 그 나이에도 이런 어떤 촉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전두환 노태우 사면 복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잘못됐다. 왜 전두환 일당을 사면시켜서 이렇게 이렇게 공론을 분열시키고 이러냐 이렇게 다들 여러분도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예. 저는 거기에 제가 지난주에 김대중 정치학교 거기 강의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현역 국회의원들도 많이 있고 그럴 때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전두환 노태우 사면복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만일에 두 사람을 처단했다면 이런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열거했는데, 첫째는 그들의 만행이 영원히 묻힐 수 있다. 두 번째, 신군부 세력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 세 번째, 우리 사회가 극도로 분열될 수 있다. 영남 쪽은 정말 거의 멘붕 상태에 가고, 그것이 조직적인 저항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치 군인들의 조직적인 저항이 있을 수가 있다. 전 그런 부작용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은 잘한 것이다. 총 한 방 안 쏘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 끌어안고 다른 세상으로 옮겨온 거 아니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면복권은, 전두환 일당의 사면복권은 역사의 법정에 세우는 일입니다. 국민 정서의 감옥에 가두는 일입니다. 그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광주 학살의 그 만행이 그나마 드러났고 다양한 진상 규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김대중이 얘기하는 역사에 의한 단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역사의 변화에는 완충지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이 감정적으로 단죄를 주장했지만 김대중은 이성을 앞세웠습니다. 김대중은 큰 부작용 없이 한국을 전혀 다른 세상으로 이끄는 데 성공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리고 김대중은 약속대로 정치 보복을 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그렇게 해서 위기의 나라를 IMF에 처한 위기의 나라를 구해냈고 나라의 체질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집단 불만은 있어도 조직적인 저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화해와 용서에 대해서 끊임없이 외치지 않았다면 본인이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아키노 상원은 공항에서 피살됐지 않습니까? 저는 끊임없이 화해와 용서와 그런 것들을 주장했기 때문에 김대중은 본인의 목숨도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많은 김대중 대통령의 유일한 맞수가 김영삼 대통령 아닙니까? YS 얘기를 자주 제가 이렇게 하는데, YS 얘기만 하면 김대중 대통령의 얼굴이 굳어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YS가 와서 병상에 화해를 했다고 하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가해자가 용서를 빌면은 화해가 되지만 가해자가 용서를 빌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용서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김대중 대통령 그때 92년도 양김 대결에서 김영삼 후보는 김대중 후보를 향해서 빨갱이라고 했어요. 35년 민주화 동지를 사상이 불순한 후보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걸 절대 잊지 않았어요. 이걸. 아마 용서를 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민본 정신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처럼 국민을 사랑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민과 역사를 이뤘습니다. 저는 자서전을 집필하면서 느낀 것은 김대중은 슬픈 영웅이었다. 말하자면 뒷산에 괴물이 나타났는데 그 괴물을 가서 혼자 힘으로 퇴치하고 돌아오니까 마을 주민들이 저놈도 괴물이다 하면서 돌을 맞는 슬픈 영웅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은 나를 버려도 나는 국민을 버릴 수 없다. 국민은 나의 근원이요 삶의 이유이기 때문이다. 이런 걸 이제 육필명으로 남겼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선거 때마다 버림을 받았잖아요.
특히 섭섭했던 건 이제 92년도 그 선거에서 패해가지고 정계훈터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때 대국민 정계훈터 대국민 발표를 했을 때 그때 그 대국민 성명을 보면 김대중 대통령 늘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는 너무 국민들이 섭섭했는지 그때 그걸 보면 사랑하고 저 존경하는 데서 사랑하는 힘이 빠졌어요. 그리고 가끔 그냥 국민 여러분만 들어갈 때도 있어요. 얼마나 섭섭하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제 케임브리지로 어찌 보면 정치적 유민이 되어서 그 케임브리지로 이제 거기 유학을 갔지만 사실은 이제 쫓겨간 거죠. 거기 갔을 때 그때 쓴 유필 메모는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국민은 언제나 현명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민심은 마지막에는 가장 현명하다. 국민은 언제나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마지막 승리자는 국민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건 그래도 불구하고 마지막 기댈 수 있는 것은 국민뿐이다. 이런 비빌 언덕은 민심의 언덕뿐이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리고 결국 또 그 김대중 대통령은 민심을 얻어서 그리고 그런 김대중을 알아보고 감싸는 또 우리는 위대한 국민들이 있었어요. 그 김대중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또 위대한 국민입니다. 우리 시대에 초록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김대중을 만든 겁니다. 엄혹한 시절에 피박받고 뭐 죽을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이 교회에서 사찰에서 골방에서 그리고 뭐 열차 안에서 김대중을 살려달라고 전부 막 울었던 그 눈물들이 강을 이루고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김대중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또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해서 그걸 보답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극심했냐면요. 이런 일기가 있어요. 2006년 여름에 쓴 일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퇴임 이후에 금년 여름은 무척 덥고 길다. 23일이 처서인데 더위는 조금도 후퇴하지 않는다. 서울도 계속 30도의 무더위다. 이런 때 지하실 단칸방에서 온 가족이 겹쳐 자는 서민들은 얼마나 힘들 것인가. 이런 일기를 합니다. 이런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뭐 대통령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험하고 민주주의가 이게 뭉쳐가면 다시 김대중을 부릅니다. 이제 김대중은 전라도의 김대중이 아니고 한국의 김대중, 세계의 김대중입니다. 진보 세력만의 김대중이 아니라 모든 세력의 김대중입니다. 김대중을 지역주의에 이용한다거나 특정 세력을 비호하기 위해서 또 개인의 영달을 꾀하기 위해서 김대중을 이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역사 속에서 그분을 모실 때에는 정중하게 예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저 이제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좀 쉬었다가 2부는 또 오늘 주제인 한류
한류는 김대중에서 비롯됐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1998년 10월 우리가 요새 나오는 김대중 모국지 선언 거기서 21세기 이 한일 파트너 공동선언을 발표했을 때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대중문화를 개방했습니다. 그 빗장을 걸어놨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선언하니까 국내에서는 뭐 특히 이제 보수층에는 문화 식민지가 된다. 무슨 우리 그 저질 문화가 판을 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했는데 그 김대중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에게는 문화의 저력이 있다. 대륙에 혹처럼 붙어있지만 중국에 동화되지 않은 유일한 민족이다 우리가. 그 징기스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제 자기네가 중국 본토를 먹고 세계를 다 점령했지만 우리 그 민족이 우리 몽골족이 비단 옷을 걸치고 벽돌 집에서 잠을 자면은 우리는 이제 소멸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와 똑같이 지금 보면은 아주 미미해졌잖아요 몽골 저 세력들이. 그런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작은 나라가 아유토으로 그 살아남아 있지 않습니까? 주변국은 모두 흡수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살아남았다. 이제 중국 문화를 받아들였어도 우리식으로 재창조했다. 이걸 김대중 대통령이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문화 약소국이 아닌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숱한 침략을 받아서 이민족 문화가 침투했지만 그것을 여과해서 우리 것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비가 아주 최근에는 한국 전쟁 때 수많은 양키 문화가 들어와서 퇴폐적인 그런 그런 풍조가 넘치지만 이런 저질 문화를 우리 것으로 정화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그 흑인들도 와서 양복 위에다 트레이닝을 치고 막 활보하고 그랬잖아요. 그걸 우리는 우리식으로 다 그걸 역화해서 우리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상기시켰어요. 그래서 김대중은 문화 개방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선 문화예술인들의 창의력이 비범하다. 민주주의 사회가 돼서 그 창의력의 날개를 달아주면은 세계 어느 나라의 견조도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것은 문화는 종족이나 나라 간의 그런 칸막이를 해서 이렇게 존재하면은 그런 존재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는 교류를 통해서 서로 배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가 모자라면은 그쪽도 배워야 되고 우리 것이 넘치면 그쪽이 흘러가는 것이 문화지 어떻게 문화의 세국 정책을 쓸 수가 있느냐. 이게 김대중 대통령의 지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대중의 그런 예측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대중문화 개방 이후 드라마, 영화, 이제 대중음악 등이 일본에 상륙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한국의 스타들이 일본을 건너가서 이른바 한류가 생겨났고 지금은 이제 K로 대변되는 K 컬처가 전성시대를 맞고 있는 거죠. 오늘날 세계 곳곳에 흐르는 한류의 발원지는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배용준, 장근석이가 처음에 출발을 했지만 여러분 잘 아는 BTS까지 지구촌에 별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한 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국립박물관에서 전통 보자기를 이제 봤는데 조선시대 그 배우지 못했던 우리 할머니들이 우리 어머니 누이들이 만든 것인데 그 솜씨가 너무 비범해서 놀랐다. 낮에는 우리말로 헛빠지게 가서 이러고 그런 커다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불빛 아래서 만들었을 텐데 어떻게 저런 걸 만들 수가 있느냐. 세계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고품격의 문화 유전자를 지녔다라고 자부하셨던 거죠. 그리고 또 반찬법, 우리가 조각조각 뭐 만들어서 이렇게 참 반찬 담는 거요 막 조각 있잖아요. 그것도 본인은 자기가 보기에는 피카소보다, 물론 그림 모르니까 그러겠죠. 피카소보다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문화를 결코 쉽게 간단히 봐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 문화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위대한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유산이다. 그런데 이런 문화유산이 꽃을 피려면 꼭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늘 우리한테 하는 얘기, 아시아에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뿐이라는 거죠. 그게 중국은 아직 민주주의를 못하고 있고, 인도는 영국이 시켜서, 아니 영국한테 배워서 했고, 일본은 미국 메가더 장군이 시켜서 한 것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민주주의를 쟁취해서 이룩한 건 우리뿐이다. 이걸 늘 자랑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그런데 민주주의는 아침 저녁으로 살펴야 되는 것이다. 여차하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그래서 꽃을 가꾸듯이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그래서 우리끼리 민주주의를 가꾸지 않으면 어느 누군가가 민주주의를 침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린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요즘 상황과 빗대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죠. 어차하면 하면 끝납니다. 이게. 그러면 문화 강국의 DNA는 어디서 형성되었느냐? 문화 잠재력은 어디서 형성되어 왔느냐? 이런데 뭐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얘기는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에 역설인지도 모르지만 아주 잦은 이민족, 거의 1000번에 가까운 외침을 부단히 받은 그 외침에 부닥겼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처럼 무수히 외침을 받은 민족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 무력에는 우리가 굴복했지만 문화적 자부심만은 우리가 챙겨야 되지 않냐는 그런 의식들이 점차 쌓여온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통성을 유지하려는 민족의 자긍심이 유전자로 굳어졌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보시면 우리는 외침을 받고 침략 일본한테도 받고 옛날에 무슨 청에도 받고 외침을 많이 받고 그들이 굴복돼서 상당 기간 그들한테 우리가 식민지로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물러갈 때 우리는 한 번도 보복을 하지 않았어요. 러시아는요, 일본 사람들 넘어갈 때 다 죽였습니다. 우리는 막 울면서 헤어졌어요. 예, 뭐 또 다시 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보복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 그것도 전 DNA 같아요. 그게 왜냐면 그 사람들한테 뭔가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침탈당하고 우리가 피폐했으면 절대 그 사람들 용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왔어도 그 사람들보다 더 위의 문화를 우리가 누리면서 그들을 우리 사람으로 만들었지 않느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그 모자왕이라고는 속칭 그 영안모자라는 그 창업자 백성학 씨라고 계신데요. 백성학 회장이 한 얘기가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해파리라는 거예요. 해파리. 그냥 들어오면 이렇게 한참 포위해서 숨을 못 쉬게 해서 결국 자기네 사람으로 만든다. 중화민족으로 동화시킨다. 이런 건데 우리도 나름대로 이 민족의 문화가 들어왔어도 우리 것으로 만드는 그런 놀라운 우리에게는 힘이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추론을 해봅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에 대해서 문화산업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간섭을 하지 말라를 인용한 말이죠. 지원하되 간섭하지 말라. 그래서
영화의 경우도 영화진흥회를 설립하고 사전검열제를 폐지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국 영화가 르네상스를 받는 겁니다. 천만이라는 관객을 동원하는 기적적인 일이 김대중 대통령 때 일어난 것입니다. 무슨 얘기로 김대중 대통령은 사극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세 사람의 인물을 아주 좋아했는데 그게 뭐냐면 장보고하고 이순신, 전복주 이 세 사람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개인적으로 매력적이다. 근데 이 사람들을 그 드라마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 살아계실 때 이순신하고 장보고는 드라마가 됐습니다. 그 성웅 이순신하고 성웅 이순신인가요? 불멸의 이순신하고 불멸의 이순신하고 저기 해신으로 이렇게 됐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해신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무 정파 싸움에만 고문해서 그 옹호랑 우리의 해상 왕국의 기상을 살리지 못했다. 너무 그리고 뭐 제작비가 너무 적게 들었는지 왜 그 회사에서 싸우지도 않고 말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운명하게 싸우고 이기고 해 그래야지 그 맨날 사람이나 찔러 죽이고 뭐 이렇게 그 싸움만 하느냐 그래서 싫어했는데 그 불멸의 이순신은 잘된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요 근래 녹두장군 그게 나왔는데 그걸 보셨다면 그 대하 드라마는 아니죠. 그 몇 부작으로 나왔는데 그래도 그걸 보셨다면 아마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문화적 식견을 가진 김대중의 결단과 노력으로 한류가 생겨났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잃어버리고 있는데 전 세계 한류가 흐르는 그런 것에 우리 하나 그 위대한 대통령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꼭 강의를 한 다음에 이제 끝에 가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생전에 이뤘던 것을 이제 제가 책에 집약해놨는데 그걸 제가 낭송해 드립니다. 그걸 오늘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돌아보니 숨가쁜 날들이었다. 이거 다 이제 대통령을 끝내고 나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건데 둘러보니 여러 업적들이 쌓여 있었다. 외환위기를 극복했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6.15 공동선언을 끌어냈다. 한반도 주변 4대국과 서인의 외교망을 설치했다. 4대 부문을 개혁하여 경제체제를 바꾸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어 굶주림을 추방했다. 여성부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했고 의문사 진상규명특별법,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했다. 2,700만 명의 인터넷 인구를 가진 IT 강국을 건설했고 그렇게 해서 전자정부를 완성했다. 또 거센 반대에도 4대 보험을 도입했다. 시위 현장에서는 최루탄과 폭력이 사라졌다. 취임 당시 39억 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고가 1,200달러를 넘었다. 과거 50년 동안 외국인 투자가 246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국민의 정부 5년 동안에는 무려 600억 달러의 자본을 유치했다. 온 국민의 열기를 뭉쳐 월드컵 축구 4강 신화를 이뤘다. 그리고 가장 귀한 상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이게 김대중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요즘 대통령이라고 지낸 사람들이 하나도 했습니까? 근데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권 재창출이었습니다. 그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수 정권 10년, 진보 정권 10년 교대로 한다는데 그건 틀린 공식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만 진보 정권 재창출한 거예요. 이건 위대한 정치사에 나올 위대한 업적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 보수의 김대중 대통령의 그 국정은 뭐냐면 그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라면 어떤 사람도 데려다 쓴다는 겁니다. 내 편이 아니라 선거 초래를 해서라도. 그래서 국민 통합을 이뤘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야 그게 지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5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진보 세력, 빨갱이, 거짓말쟁이, 과격분자라는 사람이 해보니까 그 진보 쪽도 나라를 이끌어가네? 괜찮네? 해서 국민들이
그 정권에 대해서 추인을 해준 거, 인준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김대중 대통령 인기 27%의 집도기를 인계해서 정권 재창출이 된 겁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빼뜨려놔요. 그 김대중 업적 중에 정권 재창출도 대단한 업적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김대중은 우리에게 투명한 삶을 남겼습니다. 이제 들다 보면 훤히 보이는 사형수에서 대통령이 되어서 척박한 현대사를 갈아엎은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인물입니다. 다시 어둠이 이 세상을 지배하면 그가 올 것입니다. 새벽처럼 돌아올 것입니다. 죽어서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주어진 생을 한 점 남김없이 태웠습니다. 온몸을 바쳐 평화를 만들고 그 성에 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했던 참 아름다운 사람을 역사에 묻고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를 기립니다. 새벽을 불러온 김대중을 역사는 길이 기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